정상분만이라고 했을 때는 분만의 주수, 임신의 주수가 38주에서 42주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한다면 40주가 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딱 그 정확하게 기계처럼 그렇겠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빠를 수도 있고 2주 정도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8주에서 42주면 정상분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조산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조산이라는 그 기준은요, 20주에서 37주 사이에 분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20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왜 20주 이전부터는 조산이라고 안 합니까? 20주가 5개월인데 이 20주 이전은 생존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주 이전을 유산이라고 표현하지 조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조산이라고 하면 20주부터 37주 사이에 분만이고 그때 출산하는 아이를 조산아라고 하겠죠. 그러면 42주까지가 정상분만인데 42주 이후에 출산한다면 그 아기는 뭐라고 합니까? 과수가 너무 익었다. 우리 과일도 과숙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과숙아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조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를 도와줘야 됩니까? 했을 때 조산아들은 어쨌든 간에 미숙아겠죠. 체중이 2.5kg가 안 되는 미숙아들인데 미숙아들 조산아들은 어떻게 간호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앞 시간에 특징들은 다 봤어요. 그죠? 그러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 또는 조산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안정이겠죠. 여간하면 빨리 출산하면 아기한테도 위험하니까 최대한 엄마가 절대 안정 ABR을 해서 버텨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 안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산이 분만이 진행된다면 자궁이 막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궁이 수축하면서 배가 아파야 분만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조산을 막으려면 여러분 진통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진통이 있다는 말은 자궁이 수축해서 자궁문이 점점 열릴 건데 그러니까 조산을 막으려면 분만의 진통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통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자, 안에 가루권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로만 진통을 억제하는 약을 유토파라는 약을 투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우리는 분만을 촉진하기 위한 약이 있었죠. 진통 촉진. 그게 뭐였죠? 옥시토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조산아들은 나왔을 때 2대 질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생명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빈번한 무호흡이 나타나고 그 무호흡이 나타나는 게 어떤 질환 때문이라고 했다? 초자양막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자양막증. 그죠? 그러면 이 초자양막증이라는 거는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왜 부족해서? 일찍 나와버려 가지고요. 비축을 그만큼 못하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조산을 막으려면 또 조산의 위험이 초자양막증이니까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 태아의 폐 성숙을 도와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초자양막증을 대비하자, 예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면 조산이라는 거는 20에서 37주 사이에 분만을 말하는데 절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아의 부속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었다? 태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 태반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이게 태반이 3개월에 완성되는데 원래는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난막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난막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태아 쪽에서 가까운 막이 양막, 그죠? 그 다음에 또 육모막 있었죠. 육모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탈락막이라고 했었습니다. 탈락막.
탈락막.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인데, 우선은 안에 있는 태아가 있을 때 우선 여기에서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니까 첫 번째, 여기 안에가 태아가 있어요. 요 안에 태아가 있어요. 태아가 있는데 요 태아 안에 둥둥 떠 있는 물이 뭔데요? 양수. 그럼 이 양수를 먼저 일바로 싸고 있는 요 바깥에 막, 태아를 싸고 있는 막, 이 막을 뭐라고 부른다? 양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양막만 있습니까? 아니요. 태아는 소중한 거고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막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양막 바깥에 막이 또 있는데 그 막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막을 육모막이라고 합니다. 이 막을 육모막. 되셨습니까? 그럼 육모막만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기 바깥에 육모막을 또 싸고 있는 막이 또 하나가 여기에 더 싸고 있어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이 막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탈락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은 태아 안쪽에 싸고 있는 양막, 그리고 또 가운데 육모막, 그리고 가장 바깥에 탈락막,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싸고 있는데 임신 3개월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긴댔습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탈락막과 가운데 있는 육모막이 서로 어떻게 된다? 점점점점점점점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두 개 육모막과 탈락막이 붙어서 뭐가 된다? 태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태반은 어떤 막과 어떤 막이 융합된 겁니까? 육모막과 탈락막이 붙어서 태반이 되는 거예요. 언제? 3개월에. 되셨죠? 그리고 이 태반의 무게는 참고로 태아 체중의 6분의 1 정도가 된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태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태반이 하는 일은 첫 번째,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그럼 이 호르몬은 여러 가지,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어떤 호르몬이었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이름은 HCG라고 있었죠. 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태반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고 입덧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뭘 의심할 수 있다? 포상기태를 의심할 수 있다. 했던 것까지 연상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반은 엄마가 좋은 거, 영양분이 있는 거를 먹으면 영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해주는 역할도 태반이 합니다. 그래서 태반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애기한테, 태아한테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또 반면에 태아가 쌌어. 그럼 배설, 노폐물 같은 걸 배설할 때 이 배설을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도 태반이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태반이 호흡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태아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는요, 자신의 폐로 숨을 안 쉬어도 돼요. 왜? 엄마가 아니라 태반의 역할이 호흡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태아는 안에서는, 자궁 내에서는 태반의 도움으로 호흡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작 비로소 자기의 호흡은 어떻게 된다? 낙하산 접어두듯이 접어놨다가 태아의 폐를 성숙시키는 물질을 엄마 자궁 안에서 계속 비축하면서 받았죠. 받은 거를 아기가 출산하면서 응애 하고 울면서 낙하산이 쫙 펴지듯이 폐가 쫙 펴지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폐로 호흡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태반의 도움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결론. 태반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한다?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엄마가 좋은 걸 먹으면 애기한테 보내고, 그리고 애기에게 나왔던 노폐물 배설하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호흡에도 관여한다 하는 게 태반의 기능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태아의 부속물 중에서 양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800에서 1200cc 정도가 돼요. 그럼 이 태아를 싸고 있는 이 양막 안에 양수가 있을 건데, 이 양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태반의 기능과 양수의 기능을 꼭 구별해서 기억하실 것. 그러면 양수는 어떤 일을 한다? 태아를 보호하죠.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 물이 들었으니까. 그죠? 태아를 보호해. 그 다음에 태아가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죠. 운동할 수 있잖아. 양수가 있으니까. 태아의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아가 안에 양수 속에 없다면 여러분, 아기가 막 태아가 움직이다가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뭔데요? 양막이잖아요. 이 양막에 아기 몸뚱아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움직이다가, 그죠? 그래서 태아와 양막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물이 있으니까 안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유착을 방지한다. 들러붙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태아는 안에서 뻘거벗고 있는데 태아가 춥진 않잖아. 왜? 양수가 태아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양수는 분만 시에 태아가 나오기 직전에 양수가 터지죠. 그때 분만 시에 양수가 나옴으로써 산도, 이때 산도는 질이 되겠죠. 질이 뻑뻑할 수 있는데 거기를 윤활제, 물이 한번 탁 흘러 먼저 나가주니까 미끌미끌하지. 그럼 태아가 미끄러져서 잘 나오겠죠. 윤활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자, 태반이 일찍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양수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양수의 기능을 말한다면은 어떤 거다? 태아 보호, 그리고 태아 운동, 그리고 유착 방지, 그리고 체온 유지, 그리고 산도의 윤활제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실 것. 되셨습니까? 그럼 이 양수가 800에서 1200cc인데 그 이상이 나온 거야. 얼마 이상? 2000cc 이상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양수과다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500cc 이하인 경우는 양수과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수과다인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양수가 많다는 말은 자궁도 그 양수를 품어야 되니까 자궁도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양수가 많은 경우가 당뇨병일 때 태아가 어떤 아기가 생긴댔어요? 거대야. 그러면 태아가 크니까 양수의 양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일 때 많아요. 양수 과다가.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태아가 결함이 있을 때, 뭔가 하여간 태아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양수의 양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태 임신, 당연하지 않나? 태아가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양수의 양도 많아야 되겠죠. 그죠? 쌍태 임신. 그리고 또 태아 저가구증. 이거는 뭐예요? 엄마 피, 태아 피가 서로 궁합이 안 맞아서 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양수 과다증일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중에서 당뇨병일 때 양수가 많더라.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일 때 양수가 많더라. 그리고 또 쌍태 임신일 때 양수가 많더라. 되셨습니까? 그 정도는 눈도장을 좀 잘 찍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은 그럼 어떤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을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왕절개술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일 수 있는데 엄마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엄마는 문제가 없는데 태아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엄마나 태아는 문제가 없는데 태반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제왕절개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 쪽에 문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제왕절개 품만의 이력이 있다면 제왕절개술을 다음에도 또 하죠. 그리고 또 산전출혈, 뭔가 급하죠. 이런 정상뿐만 아닌데 출혈 있을 때 제왕절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궁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도 자연분만 안 합니다.
제왕절 개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유도분만을 실패했어,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출산하려고 정산분만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제왕절개 들어가잖아요. 제왕절개. 그리고 35세 이상의 노초산부 그런 경우도 제왕절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난산일 때, 여러분 난산이라는 거는 태아, 산도, 만출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분만이 힘드니까 제왕절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태아의 위치가 이상할 때, 그리고 또는 산도에 뭔가 종양이 있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달달달달 외우지 마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 눈도장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아 쪽에는 엄마 쪽에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태아 쪽의 문제로 제왕절개를 할 때도 있다. 그럼 언제다? 거대아일 때. 언제 거대아를 출산하더라? 당뇨병. 그죠? 그리고 또 태아 저산소증. 이거 뭐였어요? 태아가 산소가 부족하다 그랬죠. 어떤 경우야? 태아곤란증이라는 말을 썼죠. 그게 태아가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적은 거죠. 그럼 그럴 경우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태아가 살았는데, 아기가 살았는데 제대가 먼저 나와 버렸어. 제대가. 그래서 양수가 너무 빨리 터지면, 잘못하면 제대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럼 제대가 먼저 나왔는데 아기는 살아있어. 근데 제대가 먼저 빠져나오면요, 이런 경우는 감염의 문제도 커지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빼야 돼. 그래서 제왕절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태반 쪽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전치 태반, 그리고 태반 조기 박리, 두 개가 태반 쪽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개 여러분 하면 막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어떤 거야?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이라는 거. 그거 태반 쪽의 원인인 거죠. 이 경우는 제왕절개밖에 안 돼요. 되셨죠?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요, 소변량이 인부의 산모의 소변량이 30cc 이하인 거야.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라는 거는 소변량이 너무 적은 거거든요.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핍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핍뇨라는 거는 하루 소변량이 400, 500 이하이거나 또는 시간당 30 이하인 경우를 핍뇨라고 하는 거야. 이게 수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 중에 출혈 문제로 쇼크가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신장에 합병증이 생겨서 소변이 적게 만들어져서 양이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소변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거는 수술 끝나고 어쨌든 간에 비정상인 거야. 그래서 어떡한다? 즉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인 거는 비정상이니까 보고를 한다 하는 거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태아의 제대 있죠. 이 제대는 혈관이 안에 3개가 들어있는데, 그 혈관에 3개가 어떤 게 들어있다? 동그란 눈이 2개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제대 동맥이 몇 개다? 2개예요. 동그란 눈이 2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대 정맥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3개가 어떻게 혈관 제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제대 동맥이 2개고 제대 정맥이 하나인데,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 정맥은 여기에 무슨 피를 보유하고 있다? 이름은 정맥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라는 말이 붙으면 운명이 헷가닥 바뀌어. 이름은 정맥이지만 어떤 피가 안에 들어있다? 동맥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맥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제대 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제대가 붙었으니까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어떤 피를 가지고 있다? 정맥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대 정맥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한다? 동맥혈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산소가 동맥혈 많지.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은 여러분, 애기한테, 태아한테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지. 그래서 태아에게 공급할 때 제대 정맥을 타고 태아한테 산소가 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태아가 싼 찌꺼기, 노폐물 있죠? 그 노폐물은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엄마에게 보내고 싶죠. 그럼 엄마에게 찌꺼기를 보낼 때는 어느 혈관을 타고 간다? 제대동맥을 타고 가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두 개 여러분 절대 틀리지 마세요. 산소가 많은 피를 태아한테 주고자 할 때는 제대정맥, 찌꺼기를 엄마한테 보내고 싶을 때는 제대동맥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대정맥이거든. 그럼 이 제대정맥은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궁합이 안 맞아서 태아 저가구증 있을 때 황달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 황달이 너무너무 심하면 어떤 방법으로 피를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넣어줘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했다? 교환수혈이라고 했죠. 이때 교환수혈 시 이용하는 혈관이 제대정맥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시험장에서도 잘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방우렬에 대해서 한번 유두균열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방우렬이라는 거는 분만하고 나서 2, 3일 정도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거예요? 유방이 커지면서 안에 젖이 차가지고요. 젖이 빵빵한데 막 돌멩이처럼 가슴이 막 뭉쳐가지고 아픈 거 있죠. 그게 유방우렬이잖아. 그럼 이때 유방우렬은 왜 생긴 거다? 안 짜서 그런 거예요. 안에 젖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젖도 비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 주인님 젖이 필요하구나 하고 새로 자꾸 만들고 하는데 계속 모여 있다 보니까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유방 우려를 막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차서 안 먹이고 또는 먹였더라도 비워주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했으니까 자주 모유 수유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손으로 유륜을 짜줘야 돼. 그래서 짜서 버린더라도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두를 위에 보시 먼저 자 젖이 잘 나오게 하려면요. 이때 유방우rir로 너무 많이 아파서 오히려 못 짜거든요. 못 먹이거든. 그럼 더 악순환이 반복돼. 안에 젖이 계속 안 나오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이 유방우렬이 있을 때는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우는 방법에서 젖이 잘 나오게 하려면 찬물 찜질을 먼저 하세요. 왜? 너무 아프니까요. 돌멩이처럼 땅땅해가지고. 그래서 찬물 찜질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더운 물 찜질을 해주면 유즙 분비가 잘 된다는 겁니다. 빼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방이 편안할 수 있는 산모용 브래지어 같은 걸로 쪼이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젖을 먹일 때는 유방을 비누와 물로 씻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누와 물을 쓰더라도 유두는 비누 사용을 하지 마세요. 매번 먹일 때마다 유두에 비누칠을 하면 유두에 기름기가 없어지잖아. 그럼 유두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유두균열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두균열이라는 건 유두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엄마 입장에선 쓰라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너무너무 쓰라리고 또 애기한테도 좋지 않아. 왜냐면 상처가 있으니까 애기 입에 또 균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균열일 때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동안은 수유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유를 안 하는 동안에도 젖은 차죠. 그러나 그 젖이 차는 거를 그냥 놔두면 또 뭐가 된다고? 유방 우렬이 된다고. 그래서 유방을 안 먹이더라도 비워야 돼. 그래서 3시간마다 젖을 짜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부족해서 갈라진 거니까 바셀린이 섞여있는 재생크림, 비타민 A, D 이런 연고를 사용해서 유두균열을 치료를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모성간호를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모성간호 부분은 참 중요한 게 많고, 그래서 제가 미처 이 안에 정리를 못한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신다면 또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라든지 이 지면에 다루기가 힘들어서 당연히 아시겠지 싶은 것도 뺀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답노트 정리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한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접목을 해서 모성간호를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한번 점검 잘 하십시오.